예, 돈바스 전선을 보시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 인근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파란 동그라미 안에 표시해 놓은 게 이제 포크로프스크인데요. 네. 저기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병창선의 허브입니다. 저기가. 음, 음,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45도 방향으로 쭉 선이 하나 있죠. 네. 저게 이제 고속도로인데 아, 드니프로로 이어지는 드니프로는 드니프로 강변에 있는 도시인데 네. 러시아에서는 3대 도시, 우크라이나의 3대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키예프고 두 번째가 하르코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드니프로인데 음, 공업도시죠. 그래서 저기서 상당히 많은 군수 지원이 오고 그 군수 허브인데 저기를 만약에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저기 있는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장악해버리면은 네. 거기서 나가는 오른쪽 위로 가는 고속도로 있죠. 저쪽에 있는 전선에 이제 일단 군수 지원이 안 되니까 막 우회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밑에 남쪽에도 이제 차단이 되죠. 네. 그러니까 동북수 뭐저 멀리는 아니겠지만은 음, 저 허브에 상당히 충격을 입을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신속하게 전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돌출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돌출 하부에 보시면은 포켓이 형성되고 있죠. 네. 저 포켓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나가지 않을까. 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급속히 나가지 않고 속도를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깊이 나가면 척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측면의 장악을 확대해가지고 책방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지금 일단은 크루스크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저기 확 무너진 상황인데 음, 급히 안 들어가고 옆으로 이제 우리 땅 따먹기 뭐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노래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네. 뭐 세 번 만에 이렇게 줄치가 그쵸, 가는 그쵸. 그 노래 아세요? 네, 그런 거 그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땅 따먹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갈 공산이 크죠. 포크롭스크는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음, 저기 지도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저기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큰 네. 도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저걸 요새로 활용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2022년도에 봄에 봄, 여름까지 있었던 이제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프스탈 네. 막 진격할 때처럼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하 갱도에 막 네네. 들어가고 그런 거하고 뭐 정도는 다르지만 유사한 작전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소 2달은 걸릴 거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빨리 뭐 2~3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게 만약에 진짜 빨리 간다면 러시아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파놓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게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려질 상황이죠. 포크롭스크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지금 똑같은 지도인데 네. 포크롭스크 보이시죠? 옆에 이게 이제 하천이 굉장히 많죠. 가운데 회색 부분이 포크로우스크. 예, 가운데 네. 회색불 음, 이제 오른쪽에 이 지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네. 약간 아실 겁니다. 네. 이거 약간 확대한 건데 하천이 되게 많고 호수가 많죠. 네. 그러니까 저게 도로를 통한 기동 외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려면 저게 또 시골 지역이고 하니까 음, 시골 지역에 덤성덤성 도시가 있는 거니까 네. 다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음, 둘러가지고 한두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결국 다리가 병목이 된다면입니다. 대규모 부대가 기동하려면 다리에 딱 찍히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부교나 뭐 이제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가야 되는 음,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차단한 병참선이 뭐 8~90% 차단되는 그런 음, 형태죠. 그렇지 않으면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네. 힘들어 가야 되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라스푸티차 네. 이제 그쵸. 진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진도가 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포크롭스크를 장악하면은 이제 그만큼 그 주변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작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교량의 통과 하중이 한 50톤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방 전차들은 제한이 됩니다. 아, 에만의 요한 아브람스가 67톤에다가 뭐 장갑 붙이고 하면 70톤 가까이 되고 레파드도 음, 기본이 68톤, 챌린저도 72톤. 이게 미국, 독일, 영국 전차들인데요. 우리나라 K2는 이제 57톤급이죠. 네.
러시아 것들은 다 50톤급, 어떤 건 40톤대도 있습니다. 경량이네요. 러시아는 방어를 위해서 옛날 소련 시절부터 전차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력은 좀 줄이고 저렇게 통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다른 그 강력 극복 장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랑 지 혼자 갈 수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전차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50톤급으로 확 낮춥니다. 이제 M1 이제 아브람스 지금 M1 A2 뭐 셉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지금 시제 만들어가 벌써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장갑을 좀 낮추고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사실 설명드리겠지만 능동 방어 능력을 굉장히 확산해가지고 드론 같은데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일단 옛날에는 쏘는 게 전차포 직격을 막아내는 거 그래서 장갑을 또 뜯게 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니다. 그 베를린에서 소련 전차하고 붙는 데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근데 해보니까 이게 들어오려면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흙에 빠져가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볍게 맞추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지역에서는 포병의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병이 아니면 항공력이죠. 그렇죠. 항공력은 돈이 많이 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병으로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포병으로 대부분 이겼다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한 우크라이나가 60만 명 정도로 시작했고 우크라이나군을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양성을 했습니다. 한 뭐 7, 8년간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나토 그레이드, 나토의 군사작전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었는데 많이 말아먹었죠. 그래서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거와 비슷한 규모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 자체가 큰 군대였고요.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오지는 나토에서는 이제 미국이 제일 큰 군대고 그다음에 터키가 제일 그다음 군대였는데 이제 이 유럽에 집어넣으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터키 수준의 군대였어요. 굉장히 병력이 많은 군대가 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손상을 입었죠. 러시아는 20만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9만 5천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움직이는 부대보다 뒤에 있는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뭐 6대 뭐 3대 1 뭐 이런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있고요. 현재는 이제 밑에 있는 저 그림에 있는 그 4개 주를 장악했고 어쨌든 70만 이상의 좀 이따 손실자를 보여드리겠지만 70만 이상을 추정하고 100만 이상이라는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5, 6만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약간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릭스나 이런 데서 조사한 거는 저 숫자보다 많고 하다가 막 3배로 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큰 폭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인원 손실 데이터입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사망과 중상과 실종이나 포로 등으로 전투에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은 그걸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작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얘는 못 쓴다 이런 걸 손실. 예. 전투에 복귀 안 하면 손실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사망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사망과 항상 있죠. 근데 보시면은 제가 밑에 저게 뭐 그 주가 그래프처럼 그려놨는데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록색 선으로 한 1년 동안 유지하다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다가 금년 한 4월 무렵부터는 이제 빨간색 선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두 번 하다가 떨어지면 관계없는데 뭐 어떤 날은 많이 발생할 수도 어떤 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게 분명히 저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추세가 급증 중에 있다. 하루 2,000명을 상회하는데 거의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게 보수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요게 교수님 그 우크라이나군 혹은 러시아군 합친 사상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입니다. 러시아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군입니다. 네네. 러시아군 사상자 데이터는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고요. 우크라이나가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하지 않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여러 개를 모아봤는데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다기보다 이 자료가 신뢰성이 좀 높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부족해가지고 우리 텔레그램 뭐 동영상 보면 길거리에 체포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운 좋으면 2주 훈련 받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군사 훈련도 4주 받지 않습니까? 4주 동안 배우는 게 뭐 개인 위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대 가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특기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2주 받아가지고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6.25 때 뭐 그 학소병 비슷한 거 그런 거죠. 이 추세로는 전쟁이 지속되기가 불가하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지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급속히 뭐 이렇게 그 장악당하거나 점령당하거나 이렇게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주요 장비 손실을 보시면은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왼쪽은 전차 장갑차 IFB고 이제 이게 전기관이고요. 2년 반 동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금년 기간입니다.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스파이크가 하나씩 있죠. 저게 초기 작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케르손 작전이라고 저것 때문에 이제 저 작전 인근해 가지고 러시아는 총참모장이 바뀌죠. 이제 저때 큰 전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제 여름 역공격 저때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 다른 앞에 세 개 스파이크보다 훨씬 두껍고 높죠. 그걸 확대해 보면요. 오른쪽 저렇습니다. 저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8월 달 이후에 저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 집계가 그날 실시간으로 되는지 뭐 이렇게 타이밍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유사한 간격으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쭉 있는데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저게 왜 그런가 하니까 공격을 할 때 노출된 경우에 진지에서 나오거나 야지에 노출된 경우에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차나 이런 것들은 표적이 금방 되죠. 발견하기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크루스크 공격 작전 때 분명히 노출돼서 공격했으니까 피해가 많았을 거고 동부 전선은 방어선이 무너져 후퇴하면서 당했기 때문에 진지 이탈을 많이 했어야 된다. 그래서 부대가 나오든지 전체 이 전차나 이런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정이 쉽고 사격이 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상황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전선하고 지금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기갑 차량은 아니지만 방탄 차량들은 보시면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죠. 약간 추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엠랩이나 험비 같은 그런 차량 군용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포하고 박격포 MLRS는 약간 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격이 좀 적고 스파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이게 둘 다 하나의 검정 거거든요. 야포 그리고 오른쪽에 박격포인데 지금 야포는 한 7월 달 이후부터 상당히 급증 추세에 있고 뭐 급증이라기보다 굉장히 두꺼운 추세에 있죠. 굉장히 높은 추세에 그냥 머물고 있고요. MRLS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손실을 입고 있죠. MRLS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MRLS 같은 하이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있었다는 거하고 해석이 일치합니다, 데이터가. 그 반면에 항공기, 헬기, 대공 미사일은 보시면 초기에 많이 손실했고 그 다음에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 거의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거나 뜨면 죽으니까 안 뜨거나 뭐 이렇게 된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UAV는 독특하죠. 손실이 많은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UAV를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조그만 UAV는 막 자체적으로 네. 간의 수공업으로 막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민간 드론 DJI 거를 많이 쓰는데 네. 이거는 뭐 중국 보고 수출하지 말라고 러시아가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 수출을 우크라이나 안 하는데 그 뭐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가 주면 되니까. 그래서 통제 방법이 없는 거라서 저런 간단한 UAV로는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죠.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생산하는 거고 저것이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공격을 위해서. 그래서 UAV가 좀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침공의 부작용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M270과 하이마스 행방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많이 부서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RLS를 왜 썼겠느냐? 포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MRLS는 이제 그 집속단 사격이 포병보다 좀 낮습니다. 포병에는 집속단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속단을 쓸 수가 있는데 폭풍이 심해서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속단은 뭔가 그러니까 퍼지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안 맞아도 그 이전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연성 표적에 대해서 예를 사람이나 뭐 레이더나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 다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 포병탄은 보통 파펜이나 아니면 블래스트 형태로 직접 탄착 지점에 맞아야 효과가 되게 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속도 이제 효과 확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MRLS를 포병처럼 쓸 수는 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가성비가 높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걸 쓴다는 것은 포병이 원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드론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황을 요약해보면 손실 패턴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장비 물자를 파괴하면 인원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서 지속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장기간 지속하기에. 그래서 길어봐야 내년 봄, 여름까지 가면 그 전에 뭐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현재 추세는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전쟁을 고수하고 전후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젊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4천만이 넘는 나라가 지금 2천만 수준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입장에서 보면 조달의 시간이 걸리는 이제 중화기류 있잖아요. 전차, 장갑차, 야포에말에서 항공기, 헬기, 샘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력이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방도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 수 있는데 이제 줄 만큼 다 주고 자기네들도 안 그래도 자체 방어를 해서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까지 떼주고 나니까 이제 지금부터 살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이제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에너지와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가 파괴되니까 물자도 지속 생산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투력은 인원과 장비 물자로 이제 산출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투력 생성이 곤란하다. 인원도 줄어들고 장비도 없고 물자도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나토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다 연이은 선거 참패로 이제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전쟁의 끝은 보이지만은 또 평화의 회담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회담 조건은 푸틴이 일단 하야해야 되고 91년 영토로 복원해야 된다. 남부의 그 어디죠? 저기 지금 한 거 다 크림도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네요. 저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네. 푸틴은 지금은 뭐 우리는 항상 대화는 열려 있다,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젤렌스키는 임기 지난 대통령이거든요. 5월 28일 임기가 끝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임기도 끝나고 의회 임기도 끝나고 비상계엄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22년 2월에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가 뭔가니까 미न्스크 2 협정을 맺었는데 미न्스크 2 협정은 우크라이나하고 그 돈바스 지역 자치군 사이에 맺은 협정이고 뒷배를 누가 쓰는 거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썼고 여기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썼어요. 노르망디 포맷으로 협정을 했죠. 그리고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한 1년 반 전입니까? 당시 총통이었던 메르켈이 그 민스크 투 협정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후달려가지고 좀 성장할 시간을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협상을 해도 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협상을 했던 게 이제 앙카라 포맷이라고 해서 2022년 3월에 이제 에르도안이 중재를 해가지고 터키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을 그 드래프트를 다 사인까지 했어요. 사인까지 했는데 보조 보리스 존슨이 그 키예프에 와가지고 협상하지 마라. 그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전 영국 총리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나치 애들이 암살해버렸어요, 협상 대표를. 예, 그거 뭐 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군사 정보하고 달리 이건 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거지. 예, 다 사실.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쿠르스크에서도 참 시간 문제다. 그리고 철퇴할 거라고 했는데 동부전선도 결국은 러시아가 포로스크 그다음에 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할 거다. 점령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걸린다. 왜 시간이 걸리는가 하니까 이제 아까 지형을 보셨지만은 쉽게 갈 수가 없고 러시아가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서두르면은 피해는 늘어납니다. 저기가 전투를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손해를 많이 보면서 감수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도 병력이 남아도는 건 아닙니다.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러시아군이 지금 그 계약병이거든요. 계약을 하면은 거의 1억 정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력도 부족하고 병력을 젊은 사람 쓰다 보니까 산업체에 들어갈 인력이 적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임금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병력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한테 뭐 아주 치명적인 걸 누가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투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심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더 점령하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어느 임계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이제 그 강경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저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자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있으면 어느새 암살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살할 거라는 설도 많았고 미국에서 쟤를 대체할 거라는 설도 많았고 아니다 우크라이나 나치 애들이 먼저 없앨 거라는 설도 많았고 그 안정적으로 저기 유지되는 그런 정도이고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지원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지금 전시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가난한 나라였는데다가 부정부패도 많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도 돈 빼돌려 가지고 장관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거의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 돼 있는데 부패 국가죠.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민주주의고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다. 소련의 영광을 회복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그거는 이제 지금 좀 지나간 게 아닌가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더 취약하죠. 누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 젤렌스키 참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지시대로 하고 움직이는데 한계를 넘었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게 국가가 응집되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게 맞게 그 보상과 이런 그런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죽도록 싸웠는데 그 사람 안 주고 없는 사람한테 훈장 주고 하면은 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합리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삐끗하니까 쟤네들이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미국에서 저렇게 많이 키웠는데
뭐 좀 어처구니 없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이었다 치면 저렇게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아낄 거 아끼고 정성껏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반 이상 달아나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 이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력에 대해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